대북 미국이 북한이 이제 핵 포기를 하지 않고 수위를 높이면 군사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이제 어떤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될지 이게 중요한데 최성호 의원님 전문가를 자처하시니까. 네. 자처는 아니고 우리 네, 우선 이 하나 오늘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한류스타인 손지창 씨가 성토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지금 이 중국이 무역 압박을 가하고 이 사드와 이 한반도 위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정말 정부는 뭘 하느냐,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성토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사드 문제 외에도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 공격까지도 검토하겠다. 여차하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버리겠다. 중국은 무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손 놓고 있습니다. 국회 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한반도는 단순한 북핵 안보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 치닫습니다. 아까 우리 방청석에서도 뭐 어떤 정책 제안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 5차례 되는 토론회 내내 저는 김대중 대통령식의 불객, 북핵 일괄 타결로 사드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 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유는 북핵 문제를 풀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 황교안 대행이 국회와 함께 초당적인 방북단을 미국에 가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노예법을 해결하고 그리고 곧바로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은 국제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왜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합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대책을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정부가 국회와 함께 새 정부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논점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을 설득하면 좋은데 차기 정부 들어섰는데 사드 관련해서 중국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사드 배치를 처리하고 다시 미국에 되돌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선택의 수단이 없는데 자, 이런 상황도 좀 상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후보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안보하면 우선 전 문재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봐도 가장 안보 믿을 만한 후보 저 문재인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이 정부가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이 강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할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강력한 보복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려고 해도 중국하고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조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주권 침해라고 저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이것을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첫째로는 사드 배치는 북핵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북핵에 대한 방어용입니다. 더 좋은 것은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하지 않고 고도화하지 않고 핵 확산하지 않도록 동결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북한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어서 경제보복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논의.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뭐 과도한 건 사실이고 중국 정부도 제재에 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경제 보복이나 부르고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시키는 그야말로 중미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지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강대국이 자신들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비록 우리한테 요구했고 못난 정부가 이걸 받아들였지만 새로운 정부를 맡겠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저 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아니 이미 합의한 거 어떡하느냐 뭐 받아들이자 나는 모르겠는데 국회에다 넘겨서 나중에 논의해보자 지금 하지 마라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난 입장이 없다 그냥 나중으로 넘겨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책임 있는 분들이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이게 지금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TPP 탈퇴했고 또 예를 들면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입장을 좀 자기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중국이 입장이 애매하니까 야 압력을 넣으면 좀 되겠구나 하고 미국도 이게 입장이 불명확하니까 해버리면 그만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압박이 심해지죠.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안희정 지사님이나 우리 문 후보님.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타이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 이제 토론은 많이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입장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드 배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 지적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이를 처리할 경우에 중국의 압력에 그 굴복하는 모양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그 부분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관계가 뒤틀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처리했을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를 안희정 기사님, 안희정 기사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합의했으면 합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는 한미 군사 동맹의 기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에서 방어무기 체계제를 획득하는 문제에 대한 그 군사 동맹의 합의를 저는 그래서 존중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로는 우리 군사 자주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 작전권 전환을 우리가 갖고 어떠한 침략에 대응해서라도 주한미 사령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하는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나라가 돼야 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독자적인 국방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큰 전제입니다. 이것을 갖고 주변 국가와 논의해야 될 것은 중국에게는 이 한미 동맹이 어떠한 경우든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얻어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신뢰와 협의를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졸속 정부의 아주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정부를 다음에 좀 구성을 해서 국민 여러분 이 문제 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상해나 북경 등 많은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상대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또한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경제 문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30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꼭 지켜주십시오. 자, 이제 사드 배치가 사실은 아까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에 약간 미묘한 힘겨루기의 한 단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G2가 이제 크게 격돌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외교 전략을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짤 거냐.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도 있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30초씩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짧게. 저는 이재명 후보님처럼 국내 정치에서 하시듯 사이다 발언 해가지고 우리 국익 거들납니다. 사드 반대만 계속
외치면 누가 개인적으로 사드 반대를 안 합니까? 이미 한미동맹 차원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 속에서 중국의 압박이 나오니까 실사구시적 국익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면 또 미국은 우리한테 무역보복 안 하게 됩니까? 반대하면?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한미동맹, 한중관계, 북핵 해결 이런 부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그 노력을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뭐 아무 논의도 안 하고 본인만 해법을 제시했다. 이건 외교 자, 전문가에 대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30초만 쓰십시오. 네. 네. 한국과 같은 강대국에 끼어 있는 나라들은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결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서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 들어선 이 사드 문제도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지금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하는 게 맞고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면 한미 관계를 훼손한다? 미국 싫어하겠지요. 싫어하지만 어떤 힘을 써서라도 슬기를 발휘해서 지도력을 가지고 그냥 뚜렷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신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님. 네. 예, 이 문제는 어떤 원론이라든지 거창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는 집도 중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몰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붙잡아야 하고 중국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를 통해서 양쪽을 다 붙잡을 충분한 보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님. 네. 안보 외교는 우리의 경제이고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5,000년 이 땅의 역사가 이미 안보 외교를 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보 외교의 해법은 서희의 외교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국민이 단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 민주적인 단결 없이 그 어떤 지도자도 안보 외교 노선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을 단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외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단결들을 꾀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자, 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서 이 문제를 좀 좁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예를 들어 뭐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이런 젊은 층까지 생각하면 뭐 35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문 후보님, 이 청년층 일자리 정말 확실하게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문 후보님 말고 다른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하면 어때요? 그 이재명 후보님 양보하시겠습니까? 계속 문 후보님 먼저 하면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하시죠. 하시죠. 네, 양보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 아니, 서로 양보하시면 발언 네, 총량들을 좀 정해주세요. 네. 발언 총량하면 문 후보님 자, 제일 말씀하십시오. 많으십니다. 네. 일자리 관련해서 문 후보님 제가 대책을 한번 봤는데요. 81만 개 공공 일자리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은 17만 개를 뺀 나머지 64만 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조금 개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는 81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국민들은 야, 81만 개 생기는구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한번 발언하실 때 한번 해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청년 일자리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전문 모병 한 10만 정도, 산업기관 요원 10만, 소방, 경찰, 노동경찰, 교원 한 10만 정도, 그 다음에 복지, 보건, 보육 한 10만 정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민간에서 52시간 이상 강제로 불법 노동하는 거, 요걸 줄이면 한 33만 개 일자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초과근로수당,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계속 초과근로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초과근로수당 1.5배 철저히 지급하게 하면 정말로 일자리가 한 15에서 20만 개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게 진짜 일자리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만원, 노동정찰을 통한 철저한 노무관리, 노동권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질과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문 후보님이 이번에는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일자리 문제, 네. 특히 뭐 청년 실업 문제는 거의 뭐 국가 재난 네.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아직도 뭐 민간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을 활성화되게끔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신성장 동력 만들어내고 또 창국국가 만들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런 노력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단계 대책으로 공공부문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우리 당의 정책 공약입니다. 경찰, 소방, 그다음에 교육, 뭐 복지 늘리겠다. 우리 공약 아닙니까? 또 보육도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 30% 이상 40% 이상 늘리겠다. 또 공공의료 확충하겠다. 치매 전문병원 각지 만들겠다. 어린이 재활병원 만들겠다. 이런 거 다 하면 자연스럽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우선 뭐 국가 예산의 서임세에서 일자리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서임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끝없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 2020년대 초반쯤 되면 청년 취업청 인구가 격감하기 시작해서 5년 정도에 100만 명씩 줄어가는 정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자리 늘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공급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때까지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최성 후보님. 네, 저는 준비된 후보는 오늘 또 준비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청년 일자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8,000조에 달하는 1인당 약 1억 5천이 넘는 국가 통합부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관리해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 이루어내야 되고 또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대기업들 지방으로 내보내야 그리고 특별한 인센티브 줘서 지방경제, 지방기업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자리는 우리 문 후보님, 이 후보님 계속 공기업이냐, 공공분야냐, 민간기업이냐 싸우시는데 싸우지 마세요. 공공분야도 늘리고 민간기업도 늘리고 총체적인 이런 일자리 프로젝트 해야 되고 저희 고양시에서 야당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고양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님. 네. 예, 정부를 이끄는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 구체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분야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서 당장 늘어나는 일자리 분야에 대한 약속만큼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가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나 문재인 후보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공공 분야에서의 공공 서비스, 공공 복지, 돌봄 서비스 등 국방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저도 그 기조를 공유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최성 후보님이 잠깐 걱정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 향후 2, 3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현재의 상태에서 이율이 오르면 원리금을 낼 수 없는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대략 잡아도 111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한 현재 지금 대우조선을 포함해서 현재의 영업이익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많은 산업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순이 올라와서 거기서 우리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개방형 통상국가 안보회구를 튼튼히 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서 R&D와 교육, 대학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시장 경쟁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정리 그리고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등 사회적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런 틀을 통해서 장기적인 우리의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약간씩 시간도 오버하고 이런 그 후보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님께 한 30초씩 두 분께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왜냐하면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문 후보님한테. 자꾸 시간이 흘러갑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하니까. 아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17만 개밖에 없고 64만 개는 이미 있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 얘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들한테 왜 81만 개라고 얘기를 했냐. 이 뻥튀기 공약 아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 후보님. 재원 대책은 제가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네. 따로 뭐 이 네. 자리 아깝게 네. 쓸 생각은 없고요. 네. 이 우리가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고 또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 목표도 궁극의 목표는 결국은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하청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처우를 높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일 기업 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임금 격차를 없애고 또 공정임금제 도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네.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민주화 또 재벌개혁의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이렇게 하면 다들 재벌개혁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가 대선 후보 말씀드린 경선 것도 대답을 안 토론이 하셨어요.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토론이 아주 좀 뜨거워서 그런지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의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1500으로 들어온 의견 몇 건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5772번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마 그 대통령이 되셨어도 과거하고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0202 사교육에 대한 대책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371 몸이 아파서 앓고 있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진단인데 진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도 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781번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대통령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공약들을 선거 때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리더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언급이 아주 특히 저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의견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주신 의견은 일요토론 홈페이지를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에게 마무리 시간 한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순서가 지금 안희정 후보가 먼저십니다. 네.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지만 촛불광장에 함께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저 안희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진영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국가의 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다음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제안은 바로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도전입니다. 국민 참여 경선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 후보님. 네, 최성입니다. 당장의 인지도와 지지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인지도 높고 지지도 높았습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입니다. 누가 적격인지, 누가 청렴한지, 누가 북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인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 최성, 청와대, 국회, 재선시장으로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으로 세월호 같은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조해내겠습니다. 최성,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국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평생을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성 후보가 말하는 전과도 한 2개 생겼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나라, 억울한 사람 없는 나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나라, 공정한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과 정치 세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공정한 나라, 이재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세력 부족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저의 세력이 됩니다. 세력이 많으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한다면 했습니다. 말한 건 다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96%, 이재명이 지금 여러분께 하는 약속도 다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셔서 이재명을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공정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님. 예, 우리 당 후보들은 자랑스러운 한 팀입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시대 교체, 정치 교체 다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권 교체해낼 수 있는 필승 카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잘 준비된 후보여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증이 끝난 후보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정권 교체의 또 적폐청산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자, 네 분 후보님도 오늘 뭐 즐겁게 토론하셨죠? 네. 네. 자, 이번 대선은 유례 없이 아주 짧은 기간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께서도 누가 지금 미국 싫어하겠죠. 싫어하지만 어떤 힘을 써서라도 슬기를 발휘해서 지도력을 가지고 그냥 뚜렷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신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님. 네. 예, 이 문제는 어떤 원론이라든지 거창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는 집도 중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몰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붙잡아야 하고 중국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를 통해서 양쪽을 다 붙잡을 충분한 보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님. 네. 안보 외교는 우리의 경제이고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5,000년 이 땅의 역사가 이미 안보 외교를 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보 외교의 해법은 서희의 외교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국민이 단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 민주적인 단결 없이 그 어떤 지도자도 안보 외교 노선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을 단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외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단결들을 꾀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자, 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서 요 문제를 좀 좁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예를 들어 뭐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이런 젊은 층까지 생각하면 35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문 후보님, 이 청년층 일자리 정말 확실하게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문 후보님 말고 다른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하면 어때요? 그럼 이재명 후보님 양보하시겠습니까? 계속 문 후보님 먼저 하고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하시죠. 하시죠. 네, 양보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 아니, 서로 양보하시면 바로 정량제를 좀 드려야겠어요. 리자 나는 모르겠는데 국회에다 넘겨서 나중에 논의해보자. 지금 하지 마라.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난 입장이 없다. 그냥 나중으로 넘겨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책임 있는 분들이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이게 지금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TPP 탈퇴했고 또 예를 들면 국가 간 협의라고 하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중국이 입장이 애매하니까 압력을 넣으면 좀 되겠구나 하고 미국도 이게 입장이 불명확하니까 해버리면 그만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압박이 심해지죠.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안희정 지사님이나 우리 문 후보님.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타이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제 토론은 많이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입장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드 배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 지적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이를 처리할 경우에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그 부분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관계가 뒤틀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처리했을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를 안희정 기사님, 안희정 기사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합의했으면 합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는 한미 군사 동맹의 기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에서 방어무기 체계제를 획득하는 문제에 대한 그 군사 동맹의 합의를 저는 그래서 존중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로는 우리 군사 자주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 작전권 전환을 우리가 갖고 어떠한 침략에 대응해서라도 주한미 사령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하는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나라가 돼야 합니다. 대북 미국이 북한이 이제 핵포기를 하지 않고 수위를 높이면 군사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이제 어떤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될지 이게 중요한데 최성호 의원님 전문가를 자처하시니까. 자처는 아니고 우리 우선 오늘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한류스타인 손지창 씨가 성토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지금 이 중국이 무역 압박을 가하고 이 사드와 이 한반도 위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정말 정부는 뭘 하냐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성토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사드 문제 외에도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 공격까지도 검토하겠다. 여차하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버리겠다. 중국은 무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손 놓고 있습니다. 국회 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한반도는 단순한 북핵 안보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 치닫습니다. 아까 우리 방청석에서도 어떤 정책 제안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 5차례 되는 토론회 내내 저는 김대중 대통령식의 북핵 일괄 타결로 사드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 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유는 북핵 문제를 풀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 황교안 대행이 국회와 함께 초당적인 방북단을 미국에 가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해법을 해결하고 그리고 곧바로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은 국제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왜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합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대책을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정부가 국회와 함께 새 정부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논점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을 설득하면 좋은데 차기 정부 들어섰는데 사드 관련해서 중국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사드 배치를 처리하고 다시 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선택의 수단이 없는데 자, 이런 상황도 좀 상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후보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안보
안보하면 우선 전 문재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봐도 가장 안보 믿을 만한 후보. 한미 군사 동맹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독자적인 국방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큰 전제입니다. 이것을 갖고 주변 국가와 논의해야 될 것은 중국에게는 이 한미 동맹이 어떠한 경우든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얻어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신뢰와 협의를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졸속 정부의 아주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정부를 다음에 좀 구성을 해서 국민 여러분 이 문제 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상해나 북경 등 많은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상대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또한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경제 문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30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꼭 지켜주십시오. 네. 자, 이제 사드 배치가 사실은 아까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에 약간 미묘한 힘겨루기의 한 단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G2가 이제 크게 격돌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외교 전략을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짤 거냐.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 자론도 있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30초씩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짧게. 예. 저는 이재명 후보님처럼 국내 정치에서 하시듯 사이다 발언 해가지고 우리 국익 거들납니다. 사드 반대만 계속 외치면 누가 개인적으로 사드 반대를 안 합니까? 이미 한미동맹 차원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 속에서 중국의 압박이 나오니까 실사구시적 국익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면 또 미국은 우리한테 무역보복 안 하게 됩니까? 반대하면?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한미동맹, 한중관계, 북핵 해결 이런 부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그 노력을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논의도 안 하고 본인만 해법을 제시했다. 이건 외교 전문가에 대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30초만 쓰십시오. 네. 네. 한국과 같은 강대국에 끼어 있는 나라들은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결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서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 들어선 이 사드 문제도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지금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하는 게 맞고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면 한미 관계를 훼손한다? 저 문재인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이 정부가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이 강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할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강력한 보복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려고 해도 중국하고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조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주권 침해라고 저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이것을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첫째로는 사드 배치는 북핵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북핵에 대한 방어용입니다. 더 좋은 것은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하지 않고 고도화하지 않고 핵 확산하지 않도록 동결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북한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어서 경제 보복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논의.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건 사실이고 중국 정부도 제재에 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경제 보복이나 부르고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시키는 그야말로 중미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지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강대국이 자신들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비록 우리한테 요구했고 못난 정부가 이걸 받아들였지만 새로운 정부를 맡겠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저 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아니 이미 합의한 거 어떡하느냐 뭐 받아들여